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진 조치인데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로 9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퇴장 심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도 장외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하자 잠실 등 집값 급등 지역의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은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분류한 민감 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이들 국가와 비슷하게 분류가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혈맹으로까지 표현되던 한미 관계가 순식간에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분류했을까요? 또 왜 우리 정부는 몰랐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건 동맹조차 봐주지 않는 트럼프 정부가 벌인 일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이나 AI 기술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받는데 상당 수준 제한이 따릅니다.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의 반응은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핵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올 1월 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으며 다음 달 15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을 뜻하는데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리스트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기술과 AI 같은 첨단 기술 등의 협력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어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을 파악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평가되던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인데도 정보 공유조차 못 받았던 겁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우리 정부가 효력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외교안보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외교부가 진짜 몰랐던 건가요? 네, 조태열 장관이 상임위에서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해보겠다고 반복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미국 에너지부가 언론에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고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과학 등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리스트를 매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정 사실을 따로 공유받거나 미리 동향 파악을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왜 한국을 지정했을까요? 네, 아직 공식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에너지부가 어떤 곳이고 요즘 무엇이 이슈인지 한번 보시죠. The DOE traces its origins to World War II and the Manhattan Project to build the first atomic bomb, national laboratories and program offices to meet emerging national security and energy research challenges. When I took over the role of undersecretary, I discovered that we had significant stealing of technology at the labs.
정리해보면 에너지부는 핵무기나 기술 안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관련 민간 국가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남은 것은 최근 불고 있는 핵무장론으로 인해 핵 비확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든가 혹은 우리가 모르는 기술 탈취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계엄도 그렇고 한국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지정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에너지부는 핵이나 과학, 경제기술 안보를 관장을 하는데 한국 같은 해외 국가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를 평가하는 조직이 있거나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는 아닙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우리 내부의 정치 사정은 에너지부 특성상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행히 이 민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기타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도 과학기술 협력에는 지장이 있겠죠. 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구원 혹은 공무원이 민간 국가를 방문할 때 미국 정보기관의 사전에 방문 이유를 설명하고 다녀와서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민간 국가 국적자들이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혹은 연구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한국이 민간 국가에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민간 국가 리스트를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포함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기타 국가로 지정된 동맹국인 한국과 얼마만큼 강하게 교류 협력을 제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오늘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집회 신고 인원이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넘는데요. 먼저 찬성 집회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민들이 깃발과 손팻말을 들고 제 뒤로 행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일대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측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즉각 파면, 내란 종식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탄핵 찬성 집회를 지켜봤는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탈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탄핵 찬성 집회도 각계각층으로 확산하며 사실상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에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남대문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회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헌재에 탄핵안 기각을 촉구했는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느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파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찬성 집회와 5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집회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여전히 일부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탄핵 무효, 대통령은 무죄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은 오전부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등을 지켜봤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보수 진영이 총집결에 나선 모습입니다. 기각을 해야 되는데도 빨리 안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국민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늘면서 세종대로 전 차선은 한때 인파로 가득 찼는데요. 이들은 즉각 복귀, 국회 해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고 20대에서 30대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왜 선고가 늦어지느냐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탄핵은 무효라며
단식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보수 유튜버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헌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장외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경북 구미로 향한 여당 인사들은 박정희 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를 지켜줄 테니 즉각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지자체장이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박정희 정신으로 윤 대통령을 불구덩이에서 구출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살릴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각하라 불렀죠.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각하로 이야기해 주세요. 각하 보고 싶습니다. 내란몰이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민주당과 국정마비 공범이라며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이 내란 사기극 끝내려면 우리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좌 세력 그리고 암약하는 간첩들과 싸웠습니다.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나흘째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다섯 개 야당은 장외로 나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쳤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공범, 극우 세력이라 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최상목, 당신 뭔데? 헌재를 지켜주겠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이지 않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올수록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헌법재판소로,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둘러싼 경찰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4명이 숨질 정도로 물리적 충돌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서부지법 사태도 겪었죠. 경찰은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헌재 주변을 둘러싼 경찰버스에 유리창을 부수거나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걸어 잡아당겼고 심지어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소요 사태로 번진 이날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에도 이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선고일에 경찰 차벽을 2중 3중으로 세우고 시위대가 밧줄을 버스에 걸어 넘어뜨리는 시도에 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헌재와 인접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경찰은 선고일 당일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 외부인의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재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도 설치됐는데 선고일 전후에는 헌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 드론 비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고 전후 닷새 동안은 민간 소유의 총기 8만여 정 역시 경찰서에서 출고가 금지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관저, 언론사, 여야 당사 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배치해 시위대의 난입을 막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 시위에 무관용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지자체 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주요 역에서 열차를 무정차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북촌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이 많죠. 요즘 이곳에는 안전하냐는 외국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의 한옥 숙소. 전통적인 분위기에 관광지도 가까워 평소엔 두세 달치 예약이 꽉 차는 곳입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며 일부 손님이 취소하거나 안전하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이곳 숙박업체는 이렇게 서 있으면 시위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곳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보다 약 40%나 떨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약을 했던 외국인 관광객도 임박해 취소를 요청하는 곤란한 순간도 많습니다. 시위 현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 상황과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보는 상황에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특히 시위와 관련한 정보가 전혀 없이 인근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I was not aware of the protests before I came. I only found out when I came out from the metro station. And we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be, how long the protests are going to be happening, if it's going to be for a few days, a few hours. So I would definitely avoid the place. 주변 호텔들의 이용 후기에는 인근 상황을 알고 방문한 한국인들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북촌 등 일대 숙박업체들에 투숙객들이 인근 관광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로 헌재 심리는 92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길게 심리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중후반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뒤인 다음 달 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92일째를 맞습니다. 탄핵 심판 중 심리 기간이 가장 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92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고가 없는 날이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가장 오래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64일 만에 선고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30일 가까이 깁니다. 빠른 선고를 예상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헌재가 오랜 시간 숙고를 택한 결과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도 18일째를 맞았는데 역시 14일이었던 노 전 대통령, 11일에 박 전 대통령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관심은 그러면 언제 선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어 20일, 21일 등 다음 주 중후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거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같이 선고를 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렇게 해도 3월까지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4월 초로 가게 되면 오는 26일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여서 헌재 선고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네, 법조팀 이혁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접근은 좀 차단되어 있고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고 지연 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장 심리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추측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정을 놓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점, 포고령의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점,
여야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움직였던 점 등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다만 사실관계 확정은 됐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예, 이 중에요. 계엄 선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을 취재해보니 합의부라는 헌재 재판 특성상 현재 의견이 많이 갈리는 대립 상황이라기보다는 별개의 의견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해제 의결 방해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 체포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한 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이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관의 생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는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예. 다만 헌재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검찰 피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를 불복할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예, 초기에는요 만장일치 결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헌재 재판관 이외에는 사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 추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최근 감사원장, 검사 탄핵 선고가 잇따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전원일치로 결정하려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또 하나요. 다른 선고 결과가 이제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법조계에서는 다른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온 것을 두고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심판 선고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다만 앞선 선고로 두 가지 의미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전원일치 뜻을 보이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검사 탄핵 선고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밝힌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와 배치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고 날짜가 나오게 되면 생중계를 하게 되나요? 헌재의 수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억측이 난무하고 국론 분열도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헌재가 생중계를 허가했었는데요. 생중계 여부를 묻는 저희 취재진 질의의 헌재는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결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헌재 수기가 길어지는 동안 탄핵 찬반 대립은 더 격화되고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강하게 결집한 상태지만 중도층은 꾸준히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 추이를 유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58%, 반대는 37%로 집계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75%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는 21%에 그치면서 찬반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었지만 주요 변곡점마다 보수층 결집이 강화하면서 탄핵 찬반 격차도 20%포인트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반 여론이 크게 요동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8년 전 탄핵 찬반으로 갈라섰던 보수 진영이 이번엔 총결집하면서 탄핵 찬반이 아닌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대선 결과를 묻는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1%가 정권 교체를, 41%가 정권 연장을 답했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정권 교체 응답은 1%포인트 빠지고 정권 연장은 4%포인트 올랐는데 대통령 구속 취소로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도층은 꾸준히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정권 연장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틀 전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두 기각했죠. 민주당은 탄핵할 만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직후에도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을 추진했고 헌재로 넘어간 13건 중 8건이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대상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며 이번 무더기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포커페이스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무리한 탄핵 소추가 인정됐다면서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 테러 위협으로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기각에 대한 여권 비판을 겨냥해 내란 동조 세력의 면피성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격전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연일 쿠르스크 탈환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스크 전황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포위되어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린 전황을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미국의 회유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면 생명을 보장하겠다며 오히려 강공책을 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подчеркну, что в случае сложения оружия и сдачи в плен им будет гарантирована жизнь и достойное обращ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зако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위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단체도 포위된 병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러시아는 휴전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휴전안이 수용되지 않은 채 기싸움이 여전히 이어지며 쿠르스크 전황이 앞으로 종전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양주 불곡산에선 어제 진화한 산불이 재발하였고 스포츠센터와 주택, 공장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다가 하루 만에 재발화한 겁니다. 헬기 등 소방장비 16대와 인력 37명이 투입돼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불이 난 이곳 불곡산 칠분흥선 부근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소방당국은 재발화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사다리 차에 탄 소방관이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스포츠센터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대피 도중 넘어진 80대 여성과 연기를 마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22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소방관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80대 집주인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을 뒤덮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어젯밤 서대구역 인근의 한 가구 공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4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고 직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요 며칠 바람결에 봄을 느꼈는데 오늘 지리산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제주에선 강풍 때문에 예정된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꽃샘추위를 몰고 올 눈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얼음이 녹고 새봄을 준비하던 지리산에 다시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 눈이 쏟아졌습니다. 제법 굵은 눈발이 날리며 오전 한때 대설주의보도 발효됐다가 해제됐습니다. 노고단에 오르는 길목에는 갑작스런 눈 소식을 듣고 나들이객이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선 산수유꽃 축제가 한창이지만 1100m 고지는 딴 세상입니다. 산 아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며 영하권 날씨를 보이자 이 지리산은 마치 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때 아닌 눈에 미끄럼 방지용 장비까지 등장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 언니랑 같이 왔는데 언니는 지금 거의 뭐 봄옷을 입고 하고 지금 너무 추웠었거든요. 올라가니까 또 좋았어요. 설치해놓은 천막이 폭탄을 맞은 듯 난장판이 됐습니다. 축제장에 있는 제주 새별오름엔 초속 24.8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제주들불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후부터는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며 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집값이 너무 뛰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엄포 때문일까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잠실 등 강남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고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았는데 반면 외곽 지역은 열기가 번져 거래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주말인데도 문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도 모두 강판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부동산들이 대면 영업을 멈춘 겁니다. 과열이 계속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매수세는 주춤해졌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거래가 주춤하게 된 거죠. 실제 가파르게 뛰던 송파구 아파트 값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이 불었던 지난달 초보다 주춤해졌습니다. 반면 그동안 찬바람만 불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집값 하락세가 멈췄고 도봉과 강북구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풀린 다음부터는 좀 문의가 좀 늘긴 했어요.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긴 하는 것 같고요. 약간 훈풍은 불고 있는. 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로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아파트값 급등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텐 특별기획 7번째 순서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인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 60조 원에 이르게 될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미래 기술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고 수백 대에 달하는 차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열이나 강한 충격에 불이 날 수 있고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를 수 있는 열폭주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주목받는 게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의 바닥은 이렇게 배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전고체로 바꾸면 화재나 폭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아져 최대 600km 정도인 주행거리도 내연기관차 수준인 900km까지 늘어납니다. 글로벌 시장은 2022년 400억 원 정도에서 오는 2030년 5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서 국내 업계는 시범 생산을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샘플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과 협업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인 소재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컴퓨터로 먼저 최적의 조건을 가진 소재를 찾고 이를 실제 배터리로 만들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좀 더 가볍고 저렴하고 또 높은 전압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50조 규모의 첨단 산업 기금을 조성해 2차 전지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가 시범 경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비에 2경기가 취소됐는데도 3만 4천 명이 넘는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팬들의 마음은 벌써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고척돔 앞이 정규 시즌을 방불케 하는 인파로 붐빕니다. 야구장에 오면 꼭 즐겨야 할 먹거리 매장 앞엔 장사진이 늘어서고 관중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한 주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지난 주말 10경기에 13만 8천 명을 불러 모아 시범 경기에도 흥행 돌풍을 일으킨 프로야구. 개막을 딱 일주일 앞둔 오늘은 비록 2경기가 취소되며 3경기만 열렸는데도 3만 4천 명을 불러 모아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정규 시즌을 향한 설렘을 가득 안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아직 시즌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많은 거 보고 좀 설레기도 하고 많이 즐겁습니다. 키움 여러분 화이팅! 오늘 마침 다음 주 개막전 티켓팅을 했다 보니까 그 티켓팅을 하면서 이제 우리 팀이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9천 명의 팬 앞에서 열린 경기 미소를 지은 건 홈팀 키움이었습니다. 제2의 이정후, 이주형이 대형 투런포로 3경기 연속 손맛을 본 데 이어 2년차 신인 이재상도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두산을 3대2로 제압했습니다. 문학에선 오씨 형제, 오지환과 오스틴이 홈런포를 앞세운 LG가 화끈한 타격으로 홈팀 SSG를 꺾었고 광주에선 지난해 한국 시리즈 맞상대 삼성과 격돌한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김도현의 호투와 김도영의 멀티히트로 시범 경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호구됐던 오늘과 달리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은 밤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6도, 대전 8도, 남부지방도 전주와 목포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크게는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